반갑습니다. 지금부터 71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세모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 톡톡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배옥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톡톡을 하기 전에 오늘 대상 시집이 된 두 분을 소개드리고 그리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노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출생하셨고요. 부산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년에 시합 표연으로 먼저 등단을 하셨고 2018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당선되셨습니다. 오늘 문학톡톡 대상이 된 시집은 2019년 올해 나왔죠. 신생에서 발행한 미륵을 묻다라는 시집입니다. 오늘 그 시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고요. 그다음 이완 시인은 김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011년 우리시로 등단하셨고요. 현재 사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학톡톡 대상이 된 시집은 2018년 시산맥에서 간행된 세상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시집입니다.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 경남 출생이시더라고요. 거기 또 약간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학톡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두 분의 시집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 제가 읽고 느낀 거는 이 두 분의 시집이 감성과 지성이 좀 안배되어 있는 그런 서정 시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시집을 내신 두 분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시집보다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소회를 들어보는 것으로 이 문학톡톡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 자리에 앉으니까 떨립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작가회의 가입해서 그때 배옥주 선생님 톡톡할 땐가 처음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관계도 무량하고 그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해서 이렇게 시집을 내고 또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저희 그 문학 북콘서트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등단을 할 때는 뭐 등단이 목표였지만은 또 등단을 하고 나니까 또 시집을 내야 되고 또 시집을 내니까 또 둘째 시집이 또 걱정되는 산을 하나 넣으면 또 산이 또 하나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등단했다고 시인이 아니고 시집을 가져야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첫 시집을 가진 데 대해서 저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첫 시집이다 보니까 앞에 그 가족들 이야기가 한 절반쯤 되고 뒤에는 또 저의 이야기와 사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시집이지만은 많이 그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 시인의 첫 시집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완입니다. 이 앞에서 김형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시집도 첫 시집이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반 정도는 사회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첫 시집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마치 자식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집을 출간하고 한두 달 정도는 제가 출근하면서 밖에 외출할 때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조금 마음이 울적할 때 꺼내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시집을 이제 그렇게 낸 이유가 조금 제 시의 경향이 그렇게 이제 많은 비유나 은유나 뭐 이런 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노출 같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낯뜨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틀어야 되겠다. 틀고 가야지 좀 더 넓은 지평을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도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시집은 특히 뭐 습작했던 기간들의 뭐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첫 시집을 가진 시인에게는 그게 큰 자부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시를 쓰면서 저도 이제 두 분 선생님과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항상 이렇게 되뇌이면서 시를 쓰는 편인데 시는 지금 이 세계를 드러내지만 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옥타비오 파스가 말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는 묘사에 거부하는 것을 공감에게 내어준다는 말을 파크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방금 이한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또 공감을 하게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체시나 서정시의 이런 어떤 중심을 못 잡고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허둥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두 분 시집을 제가 읽어보면 허둥댄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어떤 서정 시의 어떤 기준에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뭐 투사나 동화를 통해서 세계와 동일화된 자아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들에게는 공감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인 솔직한 세계를 실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아이 왜 이렇지 뭐 이렇게 굳이 분석을 하거나 질문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시집이 독자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동 질의를 먼저 좀 드리고 또 낭송도 들어보고 그리고 개별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첫 시집을 쓰신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건데 첫 시집을 묶으실 때 혹시 뭐 어떤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첫 시집을 묶었다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나이에 등단을 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 딸 이렇게 가족 이야기가 많았고요. 나름대로 사회를 보는 또 눈도 있다 보니까 또 현실에 대한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담은 시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앞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 같아서 굳이 덧붙일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사 개인적인 부분을 틀고 가자. 그리고 조금 넓은 세계로 나아가자.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표시에 대한 정의 같은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행사를 갔는데 박목월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목월 선생님께 제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대표시는 교과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나그네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박목월 선생님께서 아니다. 오늘 밤에 대표시 쓸 끼다.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인들이나 뭐 소설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표시 한 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가지고 싶고. 근데 두 분 선생님들이 뭐 아직 첫 시집이긴 하지만 첫 시집에서 대표로 좀 뽑을 수 있는 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춘문예 등단작인 미륵을 묻다가 애착이 가고요. 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치고 또 합격 통지도 받고 했지만은 뭐 대학교 합격한 거, 또 부산일보 합격한 거, 뭐 거기에 비해서는 미륵을 묻다 합격했다 당선됐다고 하는 것 전화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나도 이제 시인이 되었구나 하는. 그 임성윤 국장님 웃으시는데 그렇죠. 예, 정말 그거는 뭐 앞으로 그만한 기쁜 일이 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쁨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좋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한 나흘 전에 그 아버지와 그 잡채밥을 점심을 먹었는데, 그 아버지와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잡채밥, 뭐 잘 쓴 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배후, 뭐 고마운 일, 뭐 이런 시가 저로서는 상당히 애착이 가는 시입니다. 예, 선생님, 이한 선생님 부탁할게요. 저도 뭐 굳이 대표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마음에 이제 짠하게 남아 있는 그 시가 뭐냐 하면 이 바퀴를 위하여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주말에 딸을 태우고 고등학생 딸을 태우고 이 도시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이 풀밭에 바퀴가 하나 버려져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그 타이어를 보면서 저렇게 이제 구르다가 마침내 저렇게 버려지는 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게 나의 모습이면서 또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짠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쓴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한 선생님 시를 읽어보면 이제 아주 많은 대상의 오브제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대상에 이제 시인의 어떤 화자의 내면이 굉장히 잘 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시인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사물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분 시인의 시집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청춘이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노 쌤 씨 같은 경우는 제일 시집을 탁 열면 첫 번째 시가 청춘입니다. 그리고 이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표제작, 세상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기 시작했다. 자, 여기 보면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청춘이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나타낸 정의, 사실 우리가 다 청춘을 지나왔고, 청춘을 한 번쯤 돌이켜보기도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이 시에서 청춘을 왜 그렇게 정의하셨는지, 특히 이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 나오는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먼저. 예. 청춘을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야말로 고독하고 그다음에 방황하고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청춘이라는 것이 시기를 따지면 고등학교 예를 들면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 조금 지날 무렵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 군대 시절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 이전까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상당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고향이 김해였는데 김해에서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형님 댁에서 이제 누나 댁에서 이렇게 이제 도부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칫밥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심적인 고통을 와닿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 아픈 기억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많이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 댁에서 누나 댁에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불편한 마음 이걸 이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나가버렸어요. 그걸 이제 자초지종이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찾아간 곳이 이제 뭐 여인숙에도 가봤고 그다음에 뭐 한평 남짓한 고시원 그러니까 달랑 책상 하나 놓여 있고 딱 몸 하나 놓이면 딱 맞는 뭐 그런 고시원 그다음에 뭐 한 산 중턱에 있는 절 옆에 있는 단칸방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전전하면서 저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첫 시집에 이제 뭐 군데군데 여러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개인에 몰두해 있었다. 너무 개인에 조금 이제 둘러보면 내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을 텐데 내 개인의 슬픔, 내 개인의 아픔 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해 있어가지고 사회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마음의 부채의식 같은 게 늘 있었어요. 마음의 부채의식.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그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 그 시기에 이제 거리로 나가고, 이제 광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 마음의 부채의식이 조금은 탕감되지 않았나. 제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선생님 시집에 보면 청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삐딱해서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몹쓸 자유다. 뭐 이런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분명 선생님 나름의 사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화자가 바로 시인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굳혔거든요.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김용노 선생님 청춘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 처음처럼 푸르른 여름밤 같은 존재다. 그래서 굉장히 피천득이 정의한 것처럼 청춘에 대해서 예찬 같은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의 그 청춘에 대한 정의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선생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됐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완 선생님에 비하면 뭐 고생을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가난했지만은 뭐 양철 지붕, 스레트 지붕 밑에서 뭐 사남매가 이렇게 컸지만은 그것도 삼시세끼 밥은 먹었고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해서 뭐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청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푸릇하고 뭐 부드럽고 뭐 여러 가지 청춘을 상기하는 단어도 많고 시어도 많지만은 저는 청춘의 가장 큰 장점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심하고,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뭐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러는데, 청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도 있었지만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뭐 간첩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기의 길을 정하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청춘은 상당히 두려움 없는 존재고 타인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풋풋한 정신이 있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청춘은 개인적인 청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었을 때의 청춘을 더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은 개별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시 낭송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 이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세 분이 낭송을 하시는데요. 두 분은 시인이시고 한 분이 독자세요. 그래서 독자 낭송을 좀 새롭기도 하고 해서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주 선생님께서 이한 선생님의 면도기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밤마다 자라는 야성을 잘라내야 직성이 풀린다. 어디로 튈지 어떻게 휘두를지 모르고 날뛰는 들소. 대적하던 네안데르탈인의 붉은 물음을 잠재워야 한다. 향수를 바르고 꽃무늬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반듯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잘 비어린 날이 필요하다. 불쑥 뻗쳐나가는 숲과 동굴의 유산들을 숨죽이며 쓱쓱 잘라버려야 한다. 세련된 도시의 품격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세상과 발맞추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끝없이 목숨을 손질해야 한다. 아침마다 제 얼굴 마주한 채 칼의 쇠약을 한 자들이 와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음은 이제 개별 질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김용노 선생님께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륵을 묻다라는 시집을 보면서 이제 두 분 시인의 시집이 거의 좀 비슷한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뭐 대상에 아주 깊이 천착한다든가
시인의 시선으로 본 세계를 실제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노출처럼 다 보여준다거나 이래서 뭐 그 시를 읽으러 들어가는 어떤 독자가 걸림돌이 별로 없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좀 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김용노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좀 와닿았냐면 배후라든가 경계 이런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어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념적인데 선생님의 삶의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경계의 힘이라는 시에서는 어떤 그 시행이 있냐면 나는 바깥으로만 바라보는 외경이다. 그래서 자신을 그 범주 안에 넣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나무늘보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마지막 늘보가 되겠다. 뭐라든가 뭐 배우라는 시에서는 무엇의 배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거의 시의 많은 부분들에서 중심에서 비켜나 있는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나 경계 이런 것들이 선생님 삶에서 어떤 영향이랄까? 왜 이렇게 배우나 경계에 천착하시는지 그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배우란 말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제가 어떤 시적인 그 세계를 깔고 지은 시는 아니고요. 제가 뭐 신문사 생활할 때도 그랬고, 50 때도 그랬고, 그 신문 사회면이나 일면에 보면은 그 간첩단 사건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책은 누구고 뭐 운반책은 누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배우는 뭐 누군데 뭐 캐고 있다는 식으로 배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배우란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물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우, 내가 갖고 있는 배우가 과연 나쁜 말은 아닐 것인데, 그럼 나도 배우에 대해서 한번 천착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시적인 동기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갈대의 배우는 새, 새의 배우는 뭐 울음 뭐 하는 순간, 배우는 참 따뜻한 말이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시가 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란 이야기는 제가 직장을 신문사 3곳, 공기업 1곳 이래가 4군데를 다니고 뭐 정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일보를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가고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그 질서에 또 수습기자 쭉 이렇게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가고 이러면 또 그 나름대로 질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느끼는 또 소외감도 있었을 거고, 또 공기업이라고 가보니까 뭐 전부 공무원 출신들인데 뭐 저 혼자 언론계에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뭐 개밥의 도토리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시절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경계란 말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그 아쉬운 때로는 또 후회가 묻어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많은 경계가 있었기에 또 제가 시를 쓰고 또 인생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하고요. 나무늘보 같은 경우에도 나무늘보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손이 아니고 이렇게 발톱이 뭐 3개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온몸을 걸어서 매달리는데, 저는 정말 내가 온몸을 걸어서 한번 매달리 본 데가 있느냐 나무늘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혹시 저 같은 사람은 뭐 사람으로 환생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숨을 주신다면 나무늘보가 돼서 온몸을 걸어서 한번 오달지게 한번 매달리 보겠다, 그런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배우나 경계에 선생님 삶의 철학이 들어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김용노 선생님처럼 이한 선생님의 시에서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침묵이나 묵비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서곡 같은 데에서는 뒷짐진 침묵이 나오고, 박제된 웃음과 소통의 방식에서는 묵비권이 나오고, 또 침묵의 뇌관에서는 오래 방조한 침묵이 나오고, 신인류를 위하여서는 학습 중인 단단한 침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그리운 독방에서는 서약을 해야 할 침묵,
그래서 침묵의 정의 그 앞에 꾸미는 수식어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 침묵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이렇게 시에서 침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시집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활 속에서 아마 그런 침묵하는 그런 생활들이 아마 습성에 배어서 아마 그게 이 시어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침묵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이 존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일단 먼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침묵해야지 그나마 이제 가정이 건사하게 되고 직장이라는 것도 침묵하지 않으면 성질대로 했다가는 당장 쫓겨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삶 자체가 우리는 침묵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얘기들을 줄여서 침묵으로 처리하고 남은 몇 줄의 문장의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걸 여기 직접 시인들께 들으니까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좋네요. 이런 자리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께 공동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두 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보통 보면 첫 번째 시집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마이너리그들에 대해서 시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소재로 많이 되긴 한데, 두 분 시집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김영도 시인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이야기라든가, 또 이주 노동자 이야기,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 이야기, 동네 이발소 사장님 이야기, 1,000원짜리를 파는 지하철 상인까지, 마네킹 이 수신호를 하는 그 늙은 노동자까지 아주 굉장히 그 소수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한 시인도 보면 전임 강사 K 죽음이라든가 독거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소수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변부, 마이너리그.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시를 통해서 이 문학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예. 문학이 위치해야 될 지점은 낮은 곳이죠.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문학이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아주 아픈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 이웃들과 같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 따뜻한 시선으로 그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 그런 데 대해서 시를 많이 쓰게 됐고 또 그게 제 스타일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공동체. 왜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젊은 시절에 너무 개인에 몰두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제 사회에 대해서 둘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그다음에 지구라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대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불행이 결국은 이게 사회를 파탄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테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인간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왜곡된 마음이 이제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사회가 파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낭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용노 시인께서 초대하신 김명옥 시인을 모시고 나무늘보라는 시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늘보 김형노. 다시 숨을 주신다면 나무늘보로 나가고 싶네.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 천천히 직선을 잊은 곡선으로 서두를 것 없는 연애도 하고 밋밋하고 덤덤하게 미움은 천년바위 한 줄기 바람 쓸듯 그리움은 너티나무 달 감추듯 아날로그 중의 아날로그 아무도 모를 한마디 늘보로만 늙겠네. 광속으로 가속하는 세상 처지고 처져 끝내 도태될 지상의 마지막 놀보가 되어 저기 가는 바람에 전생의 등이나 슥 긁겠네. 이번 생에는 결코 기웃거리지 않았다고 온몸 걸어 아주 오달지게 매달리고 싶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게 선생님 정말 뭔가 좀 관조하면서 이제 좀 편안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문학 톡톡을 이렇게 하면서 제 지금 얼굴 벌겋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했고 이한 선생님도 한번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있는 대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런데 개별 질문은 또 이한 스님께 해보겠습니다. 스님 시에는 뭐 손, 못, 돌, 넥타이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가죽 가방, 바퀴, 카트 뭐 이런 여러 요소의 대상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손에 대한 시를 보면 손의 효용이라든가 빈손에 대한 것들이 있고 못에 대한 시 또한 뭐 못이나 못의 반역 이런 식으로 한 대상들을 계속 변주해서 이렇게 시를 쓰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인식의 주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시적 오브제가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사물들이 결국은 선생님의 내면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서정시를 쓸 때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를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물성을 나타낸 시를 쓸 때는 좀 주관성을 좀 배제한 객관적인 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가 좀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사물시를 쓰지만 주관성을 과연 정말 다 배제된 객관적인 시를 쓰셨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전제를 하고 그래서 사물시를 쓰더라도 그것이 어떤 삶의 은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은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은유적으로 주관적인 서정을 얼마나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 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르다 보면 그게 이제 유치해지기 쉽고 또 지나치게 객관적이 되면은 시가 좀 건조해져서 딱딱해지고 시의 어떤 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인이 이 주관과 객관을 나름대로 이제 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을 텐데, 근데 아직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주관이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가 나가야 할 방향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객관적으로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옥조 선생님께서 제 시의 약점을 이렇게 넌지시리에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읽을 때 이제 궁금했던 점이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또 독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두 분 선생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집행부에서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질문을 좀 해주시면 마이크가 찾아갈 겁니다. 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첫 시집을 내시고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뒤에 낭송하시던 시인님이 이런 인사말을 하실 때 저는 첫 경험이라 가지고 그런 인사말 빠뜨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로 선생님께 제가 그 선생님 그 시를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한 2번 정도 접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회라면 소회고 이제 그 선생님 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손이나 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이제 지시어야만이 손짓, 발짓 그런 표현을 좀 철학적으로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이해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에 대한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는 제가 살아본 경험에서는 사실은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들은 상당히 정이 많아요.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근데 아주 그 예쁘고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띠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잔인한 면이 있어요. 뒤에 와가지고도 등에 칼도 꽂고 배신도 하고 등도 돌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외관에 보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몸짓, 손짓, 눈짓이 중요하다. 그런데 눈짓, 손짓, 몸짓도 사실을 속이려고 들면 그것도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는 시적인 표현으로 몸보다는 몸짓, 손보다는 손짓 그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저기 신진 교수님. 네. 예, 도수상품권. 네, 예. 네, 질문해 주십시오. 별로 질문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섭이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간섭하는 겁니다. 괜히. 저 두 분 다 제가 시를 참 잘 읽은 두 분이 오늘 마침 배옥주 선생하고 같이 얘기한다길래 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배쌤하고 이쌤 사이에 오가던 사물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끼어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랜섬이 관념시 사물시 이제 형이상시랄까요? 주지식 구분하면서 이 현대시가 사물적인 정물적인 피지컬 포이트리에 수색한다고는 했지만 더 좋은 것이 그 속에 그 내면에 작가적 정신이 용해되어 있을 때 더 바람직한 시가 되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환 선생님이 너무 저로서는 엄격하게 사물시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20세기 초에. 그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보다 저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읽은 그 기억으로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경사되지 않고 지금 상당히 형평을 잘 차고 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주지적인 태도고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태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견해도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좀 참고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한 선생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시인의 말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잠 못 이루는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잠 못 이루는 날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말로 읽히더라고요. 그 잠 못 이루는 말들이 모여서 선생님 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말이 모여서 된 시가 선생님께 어떤 위안을 주는지, 아까 굉장히 뿌듯하다, 가방에 시집을 넣어서도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 시를 통해서 얻는 위안. 네. 아까도 조금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 시가 저는 어떤 일상의 탈출, 해방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의 탈출, 해방구 같은 역할. 이게 우리가 이제 삶에 온통 당했을 때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그러니까 일단 술로 도망쳤다가,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시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이 술을 마시다가, 아니면 이제 혼자서 한동안 거리를 헤맨다든지 몇 시간이고 그렇게도 하다가, 그다음에 커피잔을 두고 커피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 오랫동안 자판을 두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럴듯한 시 한 편이 만들어지면 그냥 스스로 좋아서 키키득거리고 괜히 그냥 무줄거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게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 제 일상에서 어떤 탈출, 해방구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 여기 앉아 있을 때 즉석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부인께서 제가 오늘 가족이 안 왔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이 시를 통해서 위안을 얻으시는데, 네. 가족이 어떻게 보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어떤 생각,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아까 살짝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가족들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예를 들면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서 시 위안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몰래 하는. 책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이 영광도서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책을 이제 한 꾸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이제 집사람이 있으면 뒤에 숨기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뭘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집에서는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시집을 냈다 그래도 별로 별다른 생각도 없고 그다지 축하도 많이 안 해주고, 그냥 건성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 식이고, 그게 크게 문제겠습니까? 제 스스로 이제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크게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것과 못 받을 때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선생님 더 강해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더 도움이 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또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 이 소재는, 죽음이라는 소재는 사실 시든 소설이든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단골 소재가 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에서도 시에서도 죽음에 대한 소재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김영노 시인의 큰 구슬 붕이, 그래도, 엄마의 감자, 그만큼의 거리, 마지막 한수, 이런 곳에서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후배라든가 해녀 시인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죽음이 나오고, 이한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박제된 웃음, 질문, 발굴, 엄마를 실어내다, 누이의 꽃구경, 이런 곳에서 부모님의 죽음이라든가 독고사 한 사람의 죽음,
뭐 여러 가지 죽음이 뭐 연예인의 죽음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두 분의 시에서 이 죽음의 대상이 굉장히 환기되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약간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시에서 다루는 죽음 의식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지를 제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죽음이라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험은 기억을 통해서 소환될 수 있는데 죽은 만큼은 우리가 불러올 수 없는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일 겁니다. 뭐 시인들이 이런 또 특이한 경험을 놓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한 친구들 3명이 이제 제 나이 50세, 54, 55 이렇게 또 뭐 매년 또 3명이 또 가담하는 요새는 좀 뜸하네요. 뜸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아버지도 그랬고 또 여름에는 또 막내 처남이 또 하늘로 소천했고 그래서 항상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60이 넘었으니까 그런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뭐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쓰고 읽을 수 있을 눈이 있을 때까지는 읽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머리가 있을 때 가슴이 있을 때 또 느끼고 적고 그게 내 임무가 아닌가 싶고 아까 이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게 비하면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딸도 굉장히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죽음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죽음을 다루는 시를 읽고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하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시를 다루는 죽음을 다루는 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다 뭘 전하고 싶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시집을 내고 죽음을 다루는 시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죽음의 형태가 제 시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죽음, 교통사고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이런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이런 형태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연의 순리에서 노년에 이제 죽는 그런 죽음, 이렇게 이제 3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제 삶의 어떻게 보면 아주 열심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청춘이 어떤 불행한 사고로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관계, 인연 이런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었어요. 관계 소중함. 현재 함께 하는 사람, 같이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 질문이라는 시에서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얼마나 아득한 우주 연인인가, 수만 광년을 날아온 당신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지구라는, 그리고 이 부산이라는, 그리고 내 가족, 옆에 있는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소중한 인연이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내몰린 버림받은 소외된 이런 죽음이잖아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정말 비장하지 않으면 삶을 견딜 수 없겠구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숱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어떤 엄중함, 비장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노년의 죽음, 자연스럽게 이제 순리에서 이런 죽는 죽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죽음이 상당히 공포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초연해지고 싶은, 조금 간주하고 싶은 이런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도, 인간의 육체라는 것도 그냥 마지막에
한 줌의 재로 남아서 바람으로 먼지로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마는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이게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관조하고 싶은, 좀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싶은 이런 마음, 그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드러나는 시를 통해서 뭐 독자들이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 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낭송으로 박춘석 시인께서 앱이 아직 힘있다라는 김영노 시인의 시를, 제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직 앱이 힘있다. 김형노. 좀 없으면 어떠냐. 짝이 아직 없으면 어떠냐. 인생이 조금 늦으면 어떠냐. 살 좀 찌면 어떠냐. 아등바등 갓난 신고 살아봤지만 50보 100보더라. 그러니 안달복닥 하지 말고 초조해 하지도 말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앞날 걱정 당겨 하지 말거라. 이 앱이 평생 근심으로 밤 밝혔다만 그거 부질없는 거라. 근심도 버릇인 거라. 그러니 모든 걸 편케 생각하거라. 때 되면 채워지고 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니라. 돈 벌고 일가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즐겨라.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어쨌거나 건강하거라. 몸도 기계와 같으니 아껴 쓰고 스스로를 잘 대접하거라. 네 몸 하나가 온 우주보다 무겁다는 거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밖에 없고 인생도 한 번밖에 없니라. 좋은 것 있음 미루지 말고 오늘 하거라. 전화하면 째깍 받고 못 받음 콜백하고 필요한 거 있음 말하거라. 아직 앱이 힘있다. 진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셔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몇 번 거기 좀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더 남습니다. 그럼 이 시 낭송을 몰아가서 선생님께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 시에는 이제 음식이라는 오브제 많이 나오고 또 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잡채밥 이야기가 아버지와 연결된 이 잡채밥과 아버지, 아니면 음식과 시에 대해서 조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겸상을 해서 이렇게 앉아 먹었고, 뭐 누나나 누이들은 저 방 저쪽에 그냥 따로 밥상을 받았고, 또 여자들은 또 뭐 부뚜방에서 이렇게 또 먹기도 하고, 뭐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아들이면 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뭐 그래 키워봤자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특별한 외식이 없었고,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자장면 정도 먹는 거, 그게 큰 외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와 나흘 전에 잡채밥을 먹고 뭐 그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아버지 세대는 식민지 상황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한국 전쟁 때 학도병으로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학도병으로 가셨고, 또 뒤에는 또 뭐
고도 경제 성장의 또 일꾼으로 또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어떤 복락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가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음식 아버지와 마지막에 나눴던 그 잡채밥에 우동 짜장이 생각나고 결국은 그렇게 하신 덕분에 내가 잡채밥이라도 지금 먹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미쳐서 그 잡채밥이라는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뭐 장성에서도 아버지와 크게 뭐 음식을 나눠 먹은 기억은 없고요. 그냥 용돈이나 드리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우울증 비슷한 이런 게 와가지고 그렇게 뭐 급하게 떠나셨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완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시 중에서 그냥 재밌게 읽었던 시가 어린 말들의 시간이에요. 그 딸 이야기던데 이제 그 시를 읽으면서 저도 막 풀밭에서 막 뛰어노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이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좀 가혹한 가혹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뭐 경쟁 사회로 내몰고 무조건 시키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니까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뭐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선생님 교사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시에 또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학교 교사 생활도 그렇고 시를 쓴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마음의 수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를 쓴다는 것도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요즘 애들은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거칠어져 가지고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이게 이게 하루를 애들 야단치고 고함 지르고 막 이러고 이게 수업이 끝나버리면 계속 마음의 불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이게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애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싸우거든 실제로. 근데 애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일인데,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몇 학년 담임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담임을 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담임할 때도 있었는데 내년이면 아마 또 담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애들도 사실은 희생양이잖아요. 사회 희생양.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 제도, 이 교육 제도에 이 정말 이런 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그죠? 애들 보면은 사실은 이 하루에도 초등학생만 보다도 6교시까지, 그러니까 2시 40분, 3시까지 수업하다가 다시 또 학원차가 와가지고 또 데려가고, 그리고 10시,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을 볼 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심정을 위로해 주는 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서 이제 화를 내다가도 정말 이렇게 내가 화를 내야 되는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일단 막 수업 시간에 막 화를 내더라도 다시 또 괜히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갖다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 목표도 정확치도 않은데 그냥 무작정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전부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그냥 막 교실에 우겨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어른들 욕심 때문에, 이 사회 구조 때문에, 교육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제 아이들을 볼 때도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소통의 방식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아이들의 어떤 억눌린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걸 어떤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쓴 시 같습니다. 네, 교사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좀 배도 고프실 거고 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조금 또 질문을 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를 쓰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시가 안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제가 퇴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시인은 그냥 탁 쓰면 그냥 그게 바로 완성작이 된다는 시인을 봤거든요. 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보통 퇴고를 거의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가 되는데 어떤 분은 한번 탁 쓰면 그게 바로 완성작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고가 이제 뭐 개개인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퇴고가 자기 시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뭐 시가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요. 뭐 특별히 그런 현답을 특별히 뭐 그렇게 압박감은 받지 않고 저는 이제 핸드폰에 주로 시를 쓰는데 제가 공기업에 있을 때 이게 서면 점장을 한 2년간 했습니다. 제가 집은 정관인데요. 거기서 버스를 타면 1시간 15분, 1시간 20분 정도는 버스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 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는 흔들리는 차 안에 있으니까 책 읽기는 힘들잖아요. 또 긴 글도 쓰기 힘들고 차창을 밖을 바라보다가 뭐 조금 생각이 나오면 또 핸드폰 켜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굉장히 핸드폰으로 시를 메모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 모든 시가 많습니다. 많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책 안 보면 뭐 핸드폰 꺼내서 지난 시절에 좀 썼던 거 교정도 하고 저도 많이 고칩니다. 고치고 뭐 또 고치고 하여튼 뭐 좀 짧다 보니까 많이 고치게 되고 또 더 좋은 또 은유나 비유가 있으면 그것을 또 삽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시를 쓰는 편입니다. 한번 쓰면 뭐 시가 되고 하는 건 천재형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뭐 한 번에 시를 쓸 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작품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 영남시 동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 2편을 이제 무조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썼다 생각했는데도 거기 이제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뭐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럴 경우에는 난 나름대로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영남시 동인 활동하면서 태고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계속 내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집은 어떻게 내겠다, 뭐 방향성이라든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2014년도에 그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에 대해서 그것도 시를 몇 편 쓰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 아니겠나 싶어서 지금 한 10편 썼는데 그거 한 20편 좀 써서 다음 시집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뭐 책 읽고 또 뭐 교류하면서 뭐 그렇게 그게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좀 시를 약간 이제 이 동인 활동을 하면서 요즘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해져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일단 많이 하고요. 다음 시집을 생각해 볼 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뭐 소외, 죽음, 뭐 어떤 인간 실존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 그런 문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시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오늘 밤에 대표작을 한 편씩 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20초만. 네네네. 제가 시집을 내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한 분 여기에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작가의 그 원로이신 전홍준 선생님,
제가 시집을 내고 두 번이나 좀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자리에 한번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더만은 출판 기념회 때는 못 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꼭 오셨습니다. 전홍준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제가 두 분의 시집을 받아가지고 아주 깊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실은 늦게 출발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빈틈이었고 아주 시들이 밀도가 높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원찮은 시를 씁니다만은 시집을 한 몇 권 내가지고 한번 보내볼 때 우리 격려를 해주는 분들이 없더라. 제가 시를 한 10권 보내보면 한두 명 정도 격려 오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작가의 회원들 특별히 올 때 또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는 시인들이나 소설가 책을 의도적으로 영광도서 삽니다. 이제 보고 시간이 놓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인데 격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제 시집을 갖다 면밀하게 읽었는데 두 분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밀도 높은 시집이다. 또 특히 우리 김영우 선생님은 빈틈없이 쓰시고 또 옛날에 또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그하고 우리 또 이한선도 보면 남성적이고 시가 아주 그 방적 있고 그 모시라는 시 같은 거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집에서 한 3편만 있으면 그 시집은 보통이라 보고 있고 한 3편 이상 있으면 그 시집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집이 좀 드물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볼 때 적어도 한 5편 이상 저는 감동적인 시가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늦게 쓰겠지만 대단히 앞으로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것으로 오늘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용서해 주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마련돼 있죠, 선생님.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